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동환님을 모시고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환님.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이번 주 너무나 재밌는 한 주입니다. 알트코인 장에서도 비트코인 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짚어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한 주 동안 오르락 내리락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한 달간 추세를 보면 하염없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환님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상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주 가격으로는 0.65%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대비해서 뭐 그다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박스권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박스의 상단과 하단이 되게 넓죠, 지금. 하단은 54,200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상단은 59,400이니까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매도를 매일매일 치는 바람에 굉장히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지냈고, 목요일 11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와서 금리 인하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겠구나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막 줍고 있었는데 갑자기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시장을 이끄는 M7 가격이 폭락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종합하자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위험자산군 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 요게 이번 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독일 정부 물량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소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물량이 이제 소화가 됐을 때는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는데, 재밌게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비트코인을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4만 개 정도 이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소화가 됐다라는 게 시사하는 바이고, 두 번째로 조금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못하는 이유는 마운트 이제 곡스의 물량이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가 이제 물량을 갖고 이제 던지기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걸 한번 겪고 나니까 그보다도 큰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수하기를 좀 망설이는 것 좀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데이터 발표가 있었는데, 동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 중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아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걸 조금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요일, 수요일에 뭐가 있었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화요일에는 상원, 수요일에는 하원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해요. 뭘 증언하냐면 하반기에 우리 금리 전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는 와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첫 번째 조건으로 뭘 걸었었냐면 물가가 내려가야 된다. 어디까지? 2% 수준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였는데, 요게 화요일, 수요일에 이 얘기가 바뀝니다. 지금 연준은 사실 물가도 굉장히 안정시켜야 되지만 고용도 안정시켜야 되는 책무를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시장을 보다 보니까 고용이 부셔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2%까지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화요일, 수요일에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이 엄청 올라갔어요. 70%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이제 하는구나, 드디어. 이런 상황에서 목요일 날 나온 지표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물가 지표, CPI고요. 하나는 고용 지표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이제 고용 지표인데 되게 묘하게 나왔어요. CPI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파월은 더 이상 물가에 관심이 없죠. 2%안 와도 금리 인하 한다고 했어요. 근데 고용 지수는 굉장히 또 좋게 나왔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는 얘기예요. 고용이 막 실업자가 늘어나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엇갈리게 나온 게 있어서 일단 시장이 약간 벙찐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M7이라고 하는 이제 상승을 이끌었던 ICT 전기전자 주식들이 엄청 가격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8% 가까이 빠졌어요. 보시면 엔비디아도 지금 거의 5.5% 이상 빠졌고요. 시장을 리딩하던 위험자산군이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비트코인도 59,000달러에서 사실은 장을 시작했는데 가격을 지탱하지 못하고 57,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56,000달러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하다. 헷갈린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 주식시장이 의외로 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하루만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를 아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명확한 거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비트코인이 모멘텀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야 할 길은 뭐냐면 얘네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안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얘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비트코인을 오히려 오르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때 비트코인으로 돈을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거에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비이성적인 상승 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샀었잖아요. 그랬었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CPI는 일단 이렇게 나왔고 오늘 저녁에는 PPI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PPI가 당연히 또 낮게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미국 비트코인 ETF가 한 주 동안 순유입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동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비트코인 ETF 매수자들이 사기 좋은 적정한 가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유입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ETF를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 한 주 동안 유입됐던 총량입니다. 검정색은 플러스고요. 이제 빨간색은 마이너스인데 한 주 동안 전부 다 이제 플러스인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럼 이 유입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블랙록이 만든 ETF에서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블랙록의 매수세가 시장에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이 나왔었고 이후에 미국 ETF 시장에서 많은 매수 유입세가 있었는데 가격대를 대충 보면 54,000에서 57,000 정도에 많이 샀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블랙록의 이제 유입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건데 6월달 같은 경우는 영업일이 20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블랙록 순유출, 순유입 흐름 자체가 없는 날,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0으로 찍힌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전체 영업일의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블랙록은 신기할이 많지 유출도 없고 유입도 없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방향성이 나온 게 거의 1억 달러 이상을 산 날이 이틀이나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가 조금 가격 매수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목요일 날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산 가격이 대부분 평균 내보면 한 57,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다른 투자자들한테는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요 가격대에서 블랙록이 들이 많이 사네. 그러면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59,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게끔 순유입이나 매수세들이 좀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CPI 때 갑자기 위험자산군에 들어왔던 그 유동성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이게 이제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59,000달러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투심이 회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비트코인 ETF 매수자 평단가가 글래스노드 자료로는 3일 정도 전에 58,200달러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전히 평균 단가로 보면은 다들 적자를 보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이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장외 거래 물량입니다. 독일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규모의 이제 거래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OTC 거래라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OTC 잔고가 해소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동환님? 일단 이 그래프는 보시는 방법은 1단위로 지금 그래프가 꺾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써 있는 요 선은 보시다시피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가격 추세니까요. 근데 OTC 잔고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멀리서 봤을 때 이런 그림인데 가까이 당겨보면 OTC 잔고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한 1000개 단위로 움직여요. 좀 늘었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근데 이게 이제 월, 화, 수, 목 있었던 이제 변화거든요. 어떤 것을 시사하냐면 사실 월화수목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한 3만 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래소에서 내다 판 것도 있고 마켓메이커에 던진 것도 있고 그리고 OTC로 추정되는 주소로 보낸 것도 있거든요. 아주 엄밀하게 지금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가 OTC로 처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20% 잡으면 대략 한 6천 개 정도가 나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6,000개가 이제 OTC 잔고가 늘어나야 되죠. 아무도 안 사면. 근데 어느 정도 평탄한 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그 정도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OTC 압력은 계속 높은 거죠. 해소되지 않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지 않나. 쌓여있는 OTC 잔고가 줄어들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손들이 뭉텅뭉텅 비트코인을 살 생각이 있다. 이런 건데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에 유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할 만한 게 지난주와 같이 총 3개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와서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이 늘어나는 것 하나랑 대선 전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돼가지고 유동성장이 이제 찾아오는 거. 세 번째로 독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들의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뀌는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ETF의 이제 완전 승인이 나면은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환님은 이더리움 ETF 며칠로 예상하십니까? 지난주에는 7월 9일이었는데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블룸버그 형제들이 얘기했던 거는 7월 2일이었는데요. 중간에 한번 SEC가 이거 수정해와 라고 얘기를 해와서 이제 한번 빠꾸를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중간에 뭐 SEC 담당자 휴가도 있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이 애널리스트가 전망하는 날짜는 7월 18일입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있어요. 증권신고서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에 한번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정해서 신청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요 단계예요. 수수료에 대해서 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넣다 보면 다른 애들이 수수료를 어떻게 내는지 알게 되잖아요. 엄청 눈치 게임을 합니다. 수수료 자기만 높게 내면 아무도 안 쓸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수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요게 끝나면 승인이 나오고 승인이 난 이후 하루 정도 있다가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최대로 빠르면 18일, 늦으면 19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좀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더리움 ETF가 비트코인의 망가진 모멘텀을 되살려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게 출시가 됨과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회복을 하는 그런 그림이 좋겠다. 그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더리움 ETF가 출시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올랐던 위험자산, 가령 M7 이런 애들이 꼬라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다음에 어디 가지? 라고 할 때 비트코인이 올라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좀 급이 낮아진 채로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환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 이 빨간 선하고 이제 노란 선이 이제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은 좀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러면 붙냐라고 했을 때 S&P 500이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비이성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번 주에 이 추세가 조금씩 꺾인다고 이제 말씀을 좀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노란 선이 비트코인이고 요게 이제 53,000을 찍고 살짝 반등해서 지금 57,000, 6,000 요런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빨간 선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저 동그라미 안이 이렇게 아래로 살짝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일에 CPI 발표를 하고 나서 1%에서 2% 사이 정도 하락을 했어요. S&P가. 근데 둘이 만나려면 상당히 아직도 많은 하락이 필요하죠.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거나 S&P 500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당분간은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알트코인 뉴스를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알트코인 쪽이 재밌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IBS 크립토 2024 교토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 시장은 좀 비트코인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어떨까라고 하는 사실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일본은 재밌게도 웹3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보다 그 웹2 기존의 이제 큰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다른 외국 행사들을 가면 대부분 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이제 일본 IBS 크립토라고 하는 컨퍼런스에는 웹2, 즉 기존 전통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일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효율화할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그 DMM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룹이 있습니다. 미디어도 하고 비트코인 거래소도 하고 그다음에 외환거래 FX도 하고 성인 어떤 컨텐츠물도 다루고 도박도 건들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돈 되는 사업들을 다 하는 그런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이제 발행한 코인으로 예전에 테라가 했던 차이 비즈니스 즉 사람들이 그 코인을 써서 다른 걸 사 먹으면은 큰 할인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하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반대로 웹3에 굉장히 많은 발을 들인 저로서는 조금 재미는 없었다 한 줄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재밌었어요, 동원님. 그 스토리 프로토콜이 레이어 1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 스토리 프로토콜은 IP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나온 레이어 1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무명 가수나 아니면 아티스트들이 그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그 자신들의 작품들이 이제 도용이 되고 이것이 리믹싱 돼서 인터넷에 무작위로 이제 배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또 감독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떠오른 게 바로 이 스토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IP 산업을 좀 개편하는 레이어 1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발표를 하면서 이승윤 대표라고 하는 분이 시장에 굉장히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지금 이제 웹3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남들이 관심 없는 요만큼 되는 시장 안에서 서로 한 가지의 기술을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산업 내에서 너네 한 번이라도 너네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을 해봤니? 라고 이제 질문을 좀 던졌어요. 그러면서 큰 유명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 프로젝트들은 스스로 우리 기술이 더 빨라요. 우리 기술이 더 좋아요. 라고 하면서 자의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근데 이 시장이 더 커져야 된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트위터를 보시면 그래서 너네는 무슨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니? 라고 했는데 재밌게도 어떤 프로젝트들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사실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다른 프로젝트들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좌측에 있는 분은 그 유명한 박주혁이라고 하는 이석적해서 스토리 프로토콜이 결국 갖고 있는 조금 약점을 뾰족하게 비판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IP라고 하는 것들을 분쟁을 해결할 때 굉장히 많은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이것을 지금 시스템에도 100% 해결을 못하는데 이것과 100% 신뢰를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비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좀 인사이트가 있으시구나, 좀 아시는 분야에서 그런지 여러 가지 어떤 사례를 들면서 좀 스토리가 갖고 있는 그 분쟁 메커니즘이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다, 여기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 프로토콜을 과연 누가 쓸까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측에 이제 공동 창업자인 제인스라고 하는 스토리 프로토콜의 파운더가 나와가지고 모든 기술이 100% 신뢰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100% 신뢰를 담보해야 된다면 어떤 스타트업도 사실 시작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셨던 거는 뭐냐면, 결국엔 작은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결과적으로 큰 가치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신의 하나의 정신이고, 더 나아가서 스토리 프로토콜은 기존의 IP 시장을 전체 다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불편함들을 조그마한 걸 하나씩 개선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아티스트들이 이제 저작권을 등록하고 이것을 분쟁 해결하는데 큰 사실 비용과 시간이 들어서 사실 선뜻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이용하기 쉬운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에서 이제 작은 부분부터 좀 고쳐 나가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더 큰 가치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논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동원님은 혹시 이거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요. 저는 명확하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의견이 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왼쪽 같은 경우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자율주행이 지금 안 돼. 자율주행 근데 왜 연구해? 이런 거랑 비슷하죠. 자율주행은 단계를 밟아야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스토리 프로토콜은 사법체계를 저작권을 위반을 하는 어떤 사법체계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등기소 같은 걸 저희가 만들어서 혼란을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팀에 가깝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그냥 무리한 비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른쪽에서 어쨌든 뭐 이분은 프로젝트 만든 분이니까 또 이렇게 자기 프로젝트를 실링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죠. 근데 뭐 어쨌든 최근에 이런 논쟁 자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크립토 씬에. 그런 점에서 저도 되게 신선하게 봤습니다. 네, 저는 이것들을 보고서 굉장히 사실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그 주영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 그래서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자기가 이쪽에 좀 지식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하루 동안 저기에 글을 써볼까라고 하면서 망설였던 이유는 다들 요만한 어떤 작은 포인트를 잡고서 그거를 신랄하게 사실 서로 논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는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함으로써 계속 발전해온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비트코인도 사실 기존의 어떤 정부 시스템에 사실 못 믿었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서 사실 정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배신감을 느꼈고, 그것을 좀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온 게 사실 비트코인이고, 그 후에 이더리움의 어떤 스마트 컨트랙이 나왔을 때 디파이 섹터가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 디파이 섹터도 똑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금융권들, 코로나 오면서 금융 시스템가 붕괴됐고, 붕괴된 시스템을 사실 인터넷 세상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가지고 디파이 섹터가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NFT도 보면은 코비드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시작한 게 바로 NFT 시장이었고, 그래서 NFT 시장의 사실 역사를 보면 예술 쪽 사람들이 먼저 이 시장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투기 세력보다. 이런 거를 봤을 때 결국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탄생한 게 블록체인 기술들이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디파이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생산해나는 그런 컨텐츠들을 사실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생긴다면 몇 년 후에는 이 IP 섹터라는 게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이 요만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 그에 따른 어떤 큰 가치를 이루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좀 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주영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좀 느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셔갖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의 이제 파운더들도 뭐 이런 어떤 건전한 사실 토론 자체를 감정 싸움으로 이끌어간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지식 나눔으로 좀 이끌고 가주셔갖고, 오랜만에 블록체인 시장에서 좀 건설적인 대화를 좀 할 수 있었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주간의 비트코인, 알트코인 뉴스를 좀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락장의 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안고 오늘도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여러분과 콘텐츠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동아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 빠잉, 안녕.